the slide. So can you share your screen, please? Okay.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오늘 회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회의는요, 안전도시와 관련된 8가지 주제 회의 중에서 국제 안전도시와 평생학습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분의 발표자님과 세 분의 토론자님을 모시고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에게 아주 좋은 문화예술로 기분을 업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첼리스트 정연희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일단 하시기 전까지 약간 양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리스트 정연희 선생님은요,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과정 중이시고요. 우크라이나 크리마야이타 필하모닉, 루마니아 올페니아 스트레이트 필하모닉, 전주시립교향악단, 그리고 서울 솔리스 앙상블과 협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충북 도립교향악단과 히드리비 교향악단, 군산 심포니에타, 오프스 앙상블 오케스트라 대권 수석을 역임하셨고요. 서울 솔리스트 첼로 앙상블 소사이어티, 이탈식 교향악단 단원도 역임하며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 양성에 지금 현재 힘쓰고 계십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하게 되어 어느 때보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첼로 연주를 많이 접해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연주될 곡들은 첼로는 생소하지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생소하지 않은 곡들로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에드워드 엘가의 사랑의 인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엘가가 사랑하는 여인 앨리스와 결혼을 앞두고 작곡해 선물한 곡인데요. 그래서인지 결혼식장에서도 정말 많이 연주가 되고 있고 들으시면 이 곡이구나 하실 거예요. 바로 이어 연주될 두 번째 곡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 하울의 움직임성 OST 인생의 회전목마라는 곡인데요. 회전목마의 움직임이 마치 인생의 곡선과 비슷하다 하여 인생이 회전목마 같다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라고 해요. 저는 이 음악에서 따뜻함과 슬픔 이 두 가지 감정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슬픔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연주해볼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따뜻했던 시간, 좋았던 날들을 떠올리며 감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첼로의 매력은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비슷한 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혹시 첼로로 연주하는 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곡은 가요인데요. 아는 노래라면 같이 부르시며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광석님의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리베르탱고입니다. 앞에 두 곡보다 조금 템포가 빠르고 신나는 곡인데요. 자유라는 뜻의 스페인어 리베르타드와 탱고가 합쳐져 만들어진 제목인데요. 하루빨리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질 날을 영원하며 마지막 곡 연주하고 전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어서오는 연주를 끝까지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인사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조선대학교 교육학과에 일하고 있는 배영주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익숙치 않아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오전 중에 세 분 선생님들의 발제자를 모시고 발제 내용을 들으시고요. 한 11시, 10시 15분까지 발제를 들으시고요. 약 15분을 쉬셨다가 세 분의 토론자님들과 같이 토론을 하게 되고요. 11시 10분부터는 다 같이 종합 토론을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회의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준비하신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회 선생님하고도 실시간 연결이 됐으면 오늘 포럼의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데일 윌리엄 헨슨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r. Hanson. 네,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소리가 좀. 네, 우리. 코치를 알고 계시네요. 네, 우리 윌리엄 헨슨 교수님은 현재 쿠크대학교의 부교수이시며 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전은 인권이다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 주셨는데요. 자료집에 보시면 145쪽에 우리 데일 헨슨 선생님의 자료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조준태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요, 현재 아주대학교 의료원 교수님으로 국제안전도시 인증심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제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향민 대표입니다. 현재 대한안전연합 대표이시며 광주광역시 국제안전도시 학교 안전분과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발제문은 평생학습 패러다임으로서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이어서 토론을 맡아주신 세 분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윤석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네, 황 선생님께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 박사과정에 계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재서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 선생님은요, 해양경찰교육원 교수님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기현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이지연 선생님께서는 광주광역시 교육청 연구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개는 이제 다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첫 번째 발제자인 우리 데일 윌리엄 헨슨의 안전은 인권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미스 헨슨. Thank you very much. Yes,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다시 광주에 돌아오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그리고 지금 광주 시민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를 광주 시민들에게 헌정하고 싶습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 학생들이 거리로 뛰어나왔고 군부 독재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폭력으로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20만 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했고 약 1,740명의 시민이 감금되었습니다. 시민들을 경악했고 그리고 학생들의 지지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은 독재 정치를 무너뜨렸고 한국의 민주주의 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충돌과 독재, 뿌리박힌 불평등은 권력에 대한 접근, 자원에 대한 불평등을 키웠고 부와 자원의 접근에 있어서 불평등을 키웠을 뿐만 아니라 인권의 침해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인간 사회는 번영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강자이든 약자이든 성인이든 어린이든 남녀, 부유하든 빈곤하든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 저는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안전은 인권입니다. 그리고 또한 공유된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 복지, 안녕은 모든 권리의 기본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장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협력하면 변화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7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한국에도 한 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쟁의 참상에 경악한 전 세계 시민들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결심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잠시 기본적인 5가지 욕구를 정리한 매슬로의 욕구 단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웰빙, 그리고 안정과 애정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주도해 나갈 수 있는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러한 매슬로의 이론은 심리적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간의 부정적인 면, 즉 인간의 번영을 위해서 중지되어야 할 것을 초점을 둔 것이 표되었다면 매슬로는 우리가 해야 할 것,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50개국 대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열어 유엔 창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들 유엔 헌장에 합의했습니다. 그 헌장은 모두에게 인종, 성,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세계인권선언에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948년 12월 10일 파리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와 정의, 평화의 기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슬로의 욕구 개념이 사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과 웰빙에 관한 욕구 같은 경우 모든 사람은 먹을거리, 입을 옷, 주택, 의료, 사회 서비스 등을 포함해 가족의 건강과 행복에 적합한 생활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3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정 소속의 욕구 같은 경우 성인, 남녀,
모두 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리가 있다. 그리고 종교의 요구는 인권 선언에 모든 사람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미래를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자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안전, 건강, 웰빙이 모든 인권 실현의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인권선언이 가진 건강과 행복의 의미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해 알마알타에서 1978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회의에서는 건강은 근본적인 인권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그리고 인류의 건강보호와 건강 증진은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것이며 사람들은 보건, 의료에 대한 계획 실행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국의 건강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유엔 세계인권선언과 알마아타 선언의 내용은 2017년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고 평등하고 보편적으로 보건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고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건전한 삶이 보장되는 세계를 꿈꿉니다. 모든 형태의 빈곤을 퇴치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 건강, 웰빙이 안전에 관한 것이고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창궐한 가운데 공동체 보건과 안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여러분이 특히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굉장히 성공적으로 팬데믹을 다루는 국가는 서로 협력을 하는 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개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는 무언가 같이 공유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린 결정이, 선택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인간의 행동은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사회적, 생태적 체계가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빙산과 같은 모식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희생자를 비난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개인 행동은 수면 위에 드러나기 때문에 명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 사회적 인과관계, 그 수면 아래 존재하는 큰 시스템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가 처하는 리스크를 결정합니다. 마치 빙산처럼 개인의 행동, 보건 관련 결과는 수면 위에만 보게 되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대부분 빙산은 그 아래, 수면 아래 굉장히 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아래 큰 부분이 그리고 수면 아래 해류가 빙산의 움직임을 결정합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행동을 바꾸려면 우리가 그 아래, 수면 아래의 큰 부분, 사회적, 환경적 요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숨겨진 사회 경제적 인과관계를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했을 때 말입니다. 우주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액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공적인 사건을 만들 동생은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스포츠는 모두가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연구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 기관가들과 실무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구성원은 현장에 맞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정책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모든 인류에게 전파되고 채택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을 설계하는데 이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더욱더 장려할 수 있습니다. 기관들이 내부 정책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관료와 정치인들이 안전한 공공 인프라에 투자하고 공공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든 힘을 같이 했을 때 우리가 적절한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전략이 과거보다 좀 더 우월한 전략을 우리가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그 부분에 한보다 더욱더 큰 전략적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20세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권이 아니라 우리 공동의 책임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리더, 관리자, 연구원, 실무자, 시민, 부모, 우리 친구들 이런 모든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매년 580만 명이 부상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또 약 160만 명이 폭력으로 인해 사망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사망, 물리적인 사망을 사실상 계산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매년 10억 명의 아이들이 신체적, 성적, 정서적인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3명 중 1명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에 역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흉터보다도 더 오랜 세월을 지속될 수 있는 트라우마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실업, 학업에서 실패나 관계에서 사회관계 실패나 아니면 흡연, 약물, 부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러한 불필요한 고통과 상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어떠한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폭력과 안전, 그 다음에 부상, 여러 가지 전쟁,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반드시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을 강조함으로써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역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모리스는 안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개인과 사회의 건강과 외교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체, 정신, 물질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낳은 위험과 조건을 통제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9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열린 사고 및 상해 예방위원회 1차 세계회의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제회에서 UN 세계인권선언과 알마타 선언, 그리고 오타와 헌장의 주요 원칙을 확인하고 안전도시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419개의 커뮤니티가 이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국제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를 만들고자 하는 곳에 참여하였고, 한국에서는 23개 커뮤니티가 참여했습니다. 그 인구만 해도 약 1,300만 명,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에 참여한 것입니다. 커뮤니티는 우리가 원하는 커뮤니티는 서로 상호 협조하고 포괄적이며 지속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잘 형성된 지역사회입니다. 적절한 가치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오염 수단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근거 기반의 실무 기반의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실무에 대해서 적절한 평가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직무를 짤 때 각각의 가닥은 상당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무를 이렇게 촘촘하게 짰을 때는 이러한 직무는 쉽게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회 구조와도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강력하고 아름답고 상당히 기능적인 사회를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아동커뮤니티 인증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의 원칙에 따라서 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아주 훌륭한 모범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에서 모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이듯이 자, 이 세션에서 어떤 원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권이라는 것을, 자, 안전이라는 것은 인권이고 우리 공동의 힘입니다. 건강한 웰빙과 안전은 우리 모두, 다른 모든 권리의 구축이 되는 기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해야 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현재를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할 때만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공동체적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가 다 같이 아주 촘촘한 그런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필요한 부분들 질문을 우리 헨슨 교수님에게 할 수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마지막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조준필 교수님의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관한 것입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병원의 응급의학과에 있는 조준필입니다. 우선 이 광주에서 세계 인권 포럼의 안전도시 세션에 발제자로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헨슨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이어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안전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전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일상생활에 또 삶의 질에 모든 분야에서 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해 정도라든지 발생률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제가 그려봤는데요. 경미한 이런 피해 정도를 나타내지만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굉장히 발생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한번 일어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난, 국가적인 재난을 처리하는 이런 정도의 다양한 모든 이런 삶에서의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시작하면서 하는데요. 우리가 광주광역시 이렇게 참고 특정 지역 사회가 얼마나 안전한가 그런 안전한 수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안전한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아야 이게 좀 더 안전해진 사회가 됐구나. 또 우리는 어떻게 더 안전한 사회로 갈 것인가. 그걸 목표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왜 의사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도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도시 안전과 관련돼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와 같이 제가 근무한 아주대 병원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잠깐 1,200개 정도 되고요. 뭐 건강 응급센터 또 중증 외상센터가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아주대 병원 응급실에서 한 일주일만 일해보시면은 수원 인근에서 어떤 사고 선생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금방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치는 사람들은 특히 크게 중하게 다치는 사람들은 다 응급실로 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응급실에서부터 그런 걸 이제 제가 인식하게 되는데요. 아주대학교 사례를 보면은 2017년에 응급실에 온 환자 전체는 한 82,000명 이상 되고요. 그 중에 25% 정도가 다쳐서 온 겁니다. 다쳐서 와서 그 중에 16% 정도는 입원하고 84% 이제 퇴원했죠. 그만큼 중환들이 16%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사망은 한 250명 정도 1년에 그래서 1.4%가 사망했습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은 어떤 종류의 손상인가 보면은 의도적인 손상하고 비의도적인 손상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의도적인 손상은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훼손을 하는 자살 시도가 되겠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손상을 입히는 폭력 이렇게 되겠는데요. 그게 한 10% 정도 차지하고 그 중에 40%는 자살 시도, 60%는 폭력에 의해서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나머지 90%는 비의도적인 손상이 되었고 그 중에 추락이 29%, 부딪히거나 어디에 얻어맞거나 하는 게 12%, 그다음에 도로교통 손상이 15%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 있으면은 또는 꼭 응급실에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 사회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동 어떤 일을 하다가 또 그 손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어떤지 또 어느 부위에 좀 손상을 입는지 또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 지역에서는 어떤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노인들에게는 주로 이런 손상이 많이 일어나고 또 지 가정에서 이런 게 많이 일어나고 이런 뭔가 특정을 좀 해야 거기에 우리가 개입을 하기가 좀 용이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자체를 좀 분석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개입을 하면은 이 문제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위 요즘에 많이 이야기하는 근거 중심의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이라든지 손상 예방도 근거 중심의 접근을 해야 우리가 그 똑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충분한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2014년도에 나왔는데 앞에 대혜선 교수님도 언급했듯이 1년에 책에 한 5만 명 정도 아까 대혜선도 이제 580만 명이라고 했죠. 500만 명 정도 하루에 한 14,000명이 사망하고 모든 사망이 한 9% 정도로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에이즈라든지 결핵,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개 질병을 다 합한 거에 1.7배 정도가 다쳐서 손상에 의해서 사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런 질병 부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시간이 지나면 2030년도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이 순위가 손상의 순위가 사망 순위에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추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그런 컨트리 인컴하고도 이렇게 손상률이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손상에 따라서 남녀의 그런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요. 특히 도로 교통 손상 남자 이제 뭐 그래프를 보면 한
5배 정도 차이 나오고요. 자살도 남자가 2배 이상 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대혜선 교수님도 설명했듯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그게 이제 우리의 건강이나 이렇게 안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앞에 이렇게 연구해 있는 내용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인자들이 뭐가 있는가? 특히 불공평을 초래하는, 건강 불공평을 초래하는 이런 여러 인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 불공평을 초래하는 인자들은 역시 손상에도 같이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는데요. 사회 경제적인 이런 상태, 문화적인, 환경적인 이런 상태가 건강이나 손상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특수성은 결국은 험하고 힘든 일을 생계를 위해서 감수해야 되는 이런 일들에 노출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손상받을 기회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 요즘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단속을 하는데도 이게 음주운전이 잘 이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옛날에는 우리 혈중 알코올 레벨이 0.05% 이상이면 면허 취소 레벨이 지금은 0.03으로 이제 줄이지 않았습니까? 낮췄죠.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시민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이런 환경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또는 주거 환경,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굉장히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는 또 주거 환경 자체가 또 굉장히 이렇게 안전하지 못할 수가 있고요. 또 산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산업 안전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지만 조그마한 이런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는 또 사실 이렇게 소규모 현장에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서 낙상 사고의 많은 부분이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고용 상태라든지 또는 교육의 정도라든지 많은 것들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면서 동시에 손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정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건강 불공평이나 손상에도 같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결국은 안전한 이런 용품들을 쓰거나 또는 안전모라든지 헬멧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이런 기준을 강화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손상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이런 접근 방법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이제 경우에 교육에 이렇게 교육이 굉장히 손쉽고 또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이고 또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집행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교육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안전한 수준으로 도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런 이유로 그래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우리 공공정책을 펴는 사람들은 안전한 사회적인 물리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이런 안전과 관련된 스펙트럼에서 오른쪽에 있는 분야는 주로 자치단체나 국가의 책임이 있거나 또는 전문가의 영역에 속한다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주민의 안전생활 실천의 영역에 더 많이 속할 수 있고 물론 국가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안전생활 실천이 그만큼 중요한 이런 영역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한 공동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뭐 국내에서는 안전한 도시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일정한 지역 사회 내에서 손상이나 폭력 또는 자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같이 노력하는 또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안전한 수준을 향상시키는 그런 성과를 내는 이런 도시를 국제적으로 인증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세이프 커뮤니티가 되겠고 5년마다 재인증의 이런 과정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안전도시 모델은 1970년 스웨덴에서 톨초핑이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역사회의 여러 기반단체, 안전과 관련해서 일하는 많은 기반단체들이 같이 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안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권리로서의 이런 안전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예방해야 되겠다.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한 상태를 증진시켜야 되겠다.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모든 연령, 모든 성별,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서를 다 보관하는 이런 이제 안전 증진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 이제 시작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9개의 스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지역 사회에서 이 손상 역학을 이제 잘 파악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가 어디서 언제 또 뭘 하다가 어떻게 다치는지 또 얼마나 다치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이 그 손상과 관련된 이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소상히 좀 안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손상을 받기 쉬운 이런 위험한 환경이라든지 위험한 또 연령대나 위험한 인구 집단을 우리가 좀 찾아내고 그게 먼저 우리가 공공정책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하려면 저는 한 기관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이런 기관단체들이 많은 기관단체들이 같이 협력 기반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과연 안전한 수준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는가를 계속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데 안전한 수준을 향상되지 않는 이런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개입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이 성과를 내는지를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나 좀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업들을 이렇게 추정 보완해야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교류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1986년도에 레이 슈바스트롬이라는 분이 그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한 3년 이후에 모든 손상이 23% 정도가 줄었다. 그리고 가정 손상은 27%, 또 산업장에서의 직업 손상은 28%, 도로교통 손상은 역시 28% 정도가 줄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도 들어서서 스웨덴의 다른 지역으로 이 경험을 확산하는 이런 게 있었고요. 아까 데이브 헬슨 씨가 소개한 세이프 커뮤니티 매니페스토 안전도시 현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돼서 말씀드리는데 1989년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회 사고와 손상 예방을 위한 세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안전도시 세이프 커뮤니티라는 이 모델이 근거 중심의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이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사회에서 널리 이 모델을 채택해서 지역사회 안전 증진에 같이 힘쓰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좀 설명드린 걸 좀 요약하는 내용이 되겠지만 모든 인류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하는 게 이게 핵심 가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 예방은 여러 기관단체들이 협력 기반을 구축해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런 일정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보건 의료 쪽의 섹터에서는 이런 손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런 손상의 패턴이라든지 손상은 어느 그룹이 많이 있는지 이런 위험 그룹이나 위험한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평가해낼 수 있는 이런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이런 사업들은 특히 그 손상을 잘 입을 수 있는 이런 취약한 계층이나 취약한 환경에 개입해야 된다는 공공정책을 통해서 그런데 먼저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 평가해서 향상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데일 헨슨 씨가 현재 세계 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의장이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설립하신 레이크 반스론 박사가 됩니다. 7개의 이런 공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드린 내용을 거의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손상 문제를 지역사회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되고 또 손상 예방이나 안전 정비를 정책의 최우선 관력을 삼아야 되고 모든 인구 집단, 모든 환경, 모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근거 중심의 안전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고 안전 증진 사업의 수행 과정 및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이런 경험들을 널리 공유해야 된다. 이런 게 7가지의 공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터내셔널 그 안전도시의 평가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아까 소개 나왔듯이 데일 헨슨이 소개했듯이 약 33개 나라의 419개의 안전도시가 현재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말씀을 요약하면은 여러 번 반복되지만 모든 인류의 기본적이고 동등한 권리로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손상과 폭력 이런 것들은 공중보건학적인 문제다. 그래서 헬스 섹터에서 보건 의료 쪽에서 이런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대해 여러 책임 있는 기관단체들이 같이 협력기관을 구축해서 교육,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또 기준 강화, 안전과 관련된 기준 강화 또는 이것들을 규제를 강화하는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같이 그 전략들이 같이 이렇게 적용돼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이런 수준의 안전한 상태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안전도시 공인된 2016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안전도시 공인됐는데 안전도시로 공인됐다는 것은 그 도시가 굉장히 안전하다. 이미 굉장히 안전한 수준에 도달했다.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보다도 더 안전하도록 우리 안전도시 공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손상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파악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고 또 여러 기관단체가 협력기관을 구축하고 있고 시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안전을 인식하고 있고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도시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가 이미 안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안전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의지를 공유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계속적으로 그 역량을 계속적으로 발휘해서 매 5년마다 재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원래 공인받았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성과를 계속 내는 이런 광주광역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세한
마스크를 쓰고 그때 괜히 더 실감나게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해야 될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발표는요. 대한안전연합 대표이신 정현근 선생님께서 성대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 구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받은 대한안전연합의 정현근입니다. 먼저 이 국내에서는 연휴 기간 그리고 또 해외에서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인해서 또 실시간으로 참가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 그리고 토론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 인권 도시 포럼이 지금 10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시 섹션은 사실 2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9회하고 10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대한안전연합이 주관해서 지금 이 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안전도시로 광주광역시가 되어 있었고 저는 대한안전연합은 안전의 정책을 정부가 잘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독려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연계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NGO 단체이고요. 광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의 20개 지역본부를 가지고 있을 만큼 정부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자리를 만들어진 게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제안전도시와 평생학습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이번 섹션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는 평생학습 패러다임의 안전도시를 어떻게 잘 구현할 것인가. 앞에 데일 헨슨 교수님이나 우리 조준필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또 국제안전도시로서 인준해 주시고 있는 이분들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세계의장이신 데일 헨슨님 그리고 국내 인증을 대표하고 계시는 조준필 교수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것을 우리는 그러면 그 좋은 정책들을 어떻게 조금 더 잘 지역사회에 형성되고 그것이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안전에 대한 인지적인 행동, 실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교육이라는 힘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무엇보다도 근데 지금의 어떤 전통적인 교육 방식 그리고 어떤 관례적인 교육 방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나 그리고 또 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모델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 세계 중심 그리고 전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언제든지 안전학습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자, 먼저 안전은 인간의 어떤 기본권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서도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를 두고 있죠. 그러나 사실 생리적 욕구도 엄연히 큰 광의적 범위에서 안전의 한 부분이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인간의 욕구이고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견이 없을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에서도 헌법에서도 가장 큰 헌법에서도 국민안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안전이라는 것이 매우 스펙트럼이 생각보다 넓어요. 어떤 정치, 경제, 사회에 따라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지속적으로 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그런 안전사고들이 새로운 안전사고 패턴들이 만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것에 따라가기에 너무 급급하지 않는가 내지는 그것 역시도 잘 보완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 산업사회를 넘어서 지식과 정보사회라는 지금 현대 인공지능이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사회에서 오는 데까지도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매우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특히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은 새로운 사고들, 기후변화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기후변화에 최근 우리 태풍과 폭우에 대해서 피해가 컸었죠. 그 다음에 세계적인 코비드19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피해, 세계적인 어떤 충격을 이끌고 있죠. 앞으로 더 어떤 새로운 안전사고들 그리고 그런 유형들이 계속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전하냐 이걸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경우에 따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우수한 안전한 또 치안 부분에서 강력한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 행정안전부 전국 지역 안전지수 결과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행복하고 안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살의 인구는 계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지수와 자살과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 코로나 외에도 그쵸 전부터 메르스나 기타 등등의 안전사고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런 지표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세계인권 도시가 광주에서 열리고 안전도시 대전이 광주에서 열리면서 좀 우리 광주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역할들 물론 우리 지역사회 역할들 많이 해서 광주는 그래도 2018년도에 매우 좀 안전한 도시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아마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기념행사에 광주가 안전한 도시라고 또 가장 안전한 국내에서 안전하다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그런 그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현황들을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 수가 지난 3년에 비해 가능하다가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그 안전사고 아까 그 조준필 교수님 말씀해 주신 어떤 사고 유형들이 우리가 많이 발생하느냐 그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또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예상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 편에서 우리 정부가 저는 그래서 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공개하고 지역의 안전지수들을 국민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열어두었다는 것은 세월호 이후에 만들어진 플랫폼인데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그 통계 자료인데 자살 사망자가 10대에서 30, 40대 그리고 60대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OECD 평균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저희 나라가 사실은 뭐 교통사고나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자살, 감염병들이 다른 어떤 경제기구들보다 좀 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에 발제자분들이 말한 것처럼 그것들에 대한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생생교육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그것이 현장에 있는 어떤 요구 분석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어떤 지역사회별로 안전이 이런 현안들이 다르다는 말이죠. 정부에서도 지역 안전지수 등급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현안 지표에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이 정부만 가지고는 되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그 유관기관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 국민들이 함께 대한 안전 문화 조성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해야 되는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대한 적용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역 쪽에 있는 광주광역시 등급을 좀 볼까요? 광주는 매우 좋은 성적을 2018년 통계, 2019년 발표됐는데 얻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 우리 정책을 실현했던 담당 공무원 분들도 와 계시지만 이 부분을 매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네, 뭐 제가 뭐 어떤 칭찬하고 말고는 아니고 시민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전라남도도 그렇지만 우리 광주의 부분도 조금 취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또 전라남도도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들 감염병이 매우 취약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국제안전도시의 365번째 인증된 광주광역시가 좀 고려해서 대안을 갖춰야 될 겁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 얼마나 안전한가라는 것들을 좀 지표로 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전이라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오전 만전척도에서 세월호 때 2.4주 정도로 그 안전이 좀 절반 정도밖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정권이 바뀌면서 또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 정상화 현상이 있으면서 좀 2.96으로 좀 더 올라가긴 했죠.
조금 재밌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이 국민의 안전 불안감에 매우 잘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2016년도 12월경에 탄핵이 가결될 때 국민들은 매우 동화를 금치 못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배신과 이게 국가냐 이런 비판. 그러니까 안전의 스펙트럼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어떤 그 공정보건학적인 거, 교육학적인 거, 사회복지적인 거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됐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연계돼서 실천했을 때 안전한 도시를 안전한 어떤 지역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정한 분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리고 이런 계속 지금 2020년 현재 국민의 안전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지금 아마 설문 통계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지금 몇 년째 안 하고 있는 이유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현재 국민 안전도를 조사한다면 아마 탄핵이 가결됐을 때보다 훨씬 더 국민들 불안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제가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매우 방점을 찍고 있어요. 국제안전도시의 정책 중에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보시면 사회 구성 모두가 지속적으로 안전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게 바로 그 지역사회 안전도시 안전문화 활성화를 하는 것에 저는 큰 방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광역시도 그런 노력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인증 제도가 저는 어떤 학자들은 뭐 인증해서 사고 나면 그게 안전한 도시냐 이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더욱더 지역사회가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정책 실현에 반영할 수 있고 정치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분들한테 훨씬 더 노력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는 데서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는 2021년 재공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16년도에 한번 공인을 받았고 2021년에 재공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국제안전도시 학교안전문과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는 6개 문과가 나서 활발하게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돼서 2021년도에도 재공인이 신청가 됐고 또 선포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우리나라 안전문화 활성화 정책 동향들은 매우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보고 현장에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실 관례적으로 형식적이라는 거죠. 어떤 정책들 법규는 18개 이상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런 게 있지만 사실 그 정책을 잘 지키고 준수하느냐. 예를 들면 안전교육 시간을 정해놨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경수가 먼저라는 거죠. 학교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안전교육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부교수 잘하면 뭐합니까? 안전하지 않는데 사고 나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삶의 행복을 주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있는 정책들만 있는 것들도 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정책을 형성하는 분들도 그렇지만 실현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하나 안전교육 전문기관이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이에요. 그리고 법규를 최근에 더 많이 만들고 의무화하고 제도화하고 있어 그나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제안전도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정부만 지자체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민관, 합 그리고 수요와 공급차 매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 타워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는 거죠.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많은 정책들을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애 주기별 6대 표준안을 행정안전부에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에서는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회의적인 부분이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이런 어떤 정부에서 지금 모든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생애주기 안전 교육 지도에서 국민안전 교육 기능 기법을 신설했고 의무화했어요. 그러나 강제 저항은 여전히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구속적으로 모니터링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안전 교육과 안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법제화했고 연간
17시간 이상씩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존 수행도 하고 그리고 어떤 내지 보강 어떤 시설 보강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문 인력들 기관들을 지정해서 교사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학교 안에 들어와서 또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 교육부 자료를 조금 봤더니 광주만 봐도 7대 안전 교육이 거의 뭐 57시간씩 이루어진다고 해요. 저는 사실 현장에서 있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청이나 교육부 연수, 안전관리 연수에서도 교사를 직접 만났을 때도 교사들도 사실은 현장과 지금 이 행정 결과에 대해서 매우 그러니까 행정 기반으로만 간다는 거죠. 실제는 없지만 행정 통계는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전 문화 활성화, 안전 도시를 만드는 걸 더디게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교직원의 안전교육 전문 이수 현황도 보면요, 뭐 인천시는 100%, 충북 충남 100%, 그리고 광주광주시는 99.7% 매우 높은 교육 이수 현황을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렇게 그러면 이런 결과면 꼭 매우 안전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좀 행정과 현장과 정책과의 괴리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교육 전문 인력도 필요해요.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국민적 함의는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많이 만들어졌어요. 정책도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전문가를 만들자는 거죠. 외국에 살아 있는 교직 과정에서도 전문 안전교육 담당 교직이 있습니다. 그럼 교사를 양성해요. 체육교사가 일부 우리나라처럼 뭐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국어 강의시설 영어 담당 교사가 부보직으로 안전교육 담당 교사를 하고 이런 비전문적인 체계야말로 안전교육, 안전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더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어떤 평생교육 학습, 평생학습적 패러다임이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어떤 특정 집단, 학교, 산업체의 중심의 교육이 아닌 언제든지 내가 안전교육, 안전인식에 대한 학습하고 싶을 때 학습할 수 있는 체계. 그러니까 라이프롱, 생애 주기에 유아에서부터 노인, 그리고 에 이르기까지 그런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어떤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가정과 학교, 사회, 전생의 공간에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정책들을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의 안전교육은 뭐 연간 15시간씩 이상 하라고 하는데요. 1차시라고 하면 지금 이 통계자료 앞전에 봤던 통계자료 보면 50몇 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1시간을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어 시간이 10분을 다뤄도 1차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런 정책을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 정말 그 정부가 그렇게 교육부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매우 비판적입니다. 51차시로 51시간을 해야죠. 근데 국어 시간에 10분, 5분 뭐 맥락에 연계해서 해야 된다. 해도 인정. 그래서 이런 부분은 훨씬 더 더디다. 자, 그래서 전통적인 안전교육 체계가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전 공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평생학습적, 평생교육적 패러다임의 모형들을 적용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적용돼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의 예로는 지금 우리 광주광역시에도 안전대응체험관 한 250억 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그 공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돈 한 번 가면 안 가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생활 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건 우리 광주광역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을 수요와 공급체를 연계하고 매칭할 수 있는 안전문화교육 지원들이나 센터들을 하루빨리 좀 적용해서 수요 공급자를 매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평생교육적 전생의 좋은 공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했을 때 하고 싶은 그런 문화적 패러다임이 만들었을 때 진정한 안전도시, 국민이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15분 정도 휴식을 갖고 지금 저 플로어에 있는
있어요.